전쟁에서는 복잡함이 종종 효과성으로 오해받는다. 사람들은 더 발전되고 복잡하며 값비싼 무기나 전략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저렴한 대안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는 가장 결정적인 승리가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내내 이 개념을 여러 번 입증해왔다. 모스크바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막다른 프로젝트에 수십억을 쏟아붓는 동안 발사에 실패하는 미사일이나 이륙조차 못하는 화려한 전투기 같은 것들과 달리 키이우는 즉흥적인 전술과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왔다. 그리고 이제 키이우는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한 울타리 기둥 폭탄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패닉 상태에 빠졌고 이제 숨을 곳이 없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폭탄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폭탄의 사진이 러시아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 사진들은 한쪽 끝에는 꼬리 날개가 달려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날카로운 금속촉이 달린 새로운 유형의 우크라이나 드론 폭탄을 보여준다. 이 금속촉은 울타리 기둥을 땅에 박을 때 사용하는 뾰족한 스파이크와 비슷하다. 이 폭탄이 정확히 무엇을 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알아내는데 군사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이것은 관통탄으로 뾰족한 끝이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 실제로 폭발하기 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땅속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한 장치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한 일은 무인 항공기 UAV가 투하할 수 있는 표준 폭탄에 금속 스파이크를 끝에 붙인 것 뿐이다. 이런 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을 것이고 이런 폭탄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탄약이 기본형임에도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이 무기가 가하는 위협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가 발전함에 따라 전선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점점 더 치명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 그들은 언제든 생명이 끝날 수 있음을 알기에 끊임없이 하늘을 살피며 드론의 소리나 징후를 찾아야 한다. 실제로 이들 병사 중 많은 이들은 전선의 살상구역에서 단 일주일만 살아남아도 운이 좋은 편이며 특히 더 치명적인 지역에서는 기대 수명이 며칠이나 몇 시간도 아닌 몇 분 단위로 측정된다. 그 결과 러시아군은 적응해야만 했다. 이 치명적인 지역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느 정도 영토 통제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도로와 길목에 그물, 철제 케이지, 철망 덮개와 같은 드론 대응 시설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쉽게 공격하거나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장소를 이동하거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 분대들이 그저 숨으면서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음 목표를 향해 이동할 때 돌격팀들은 담요로 몸을 숨기거나 나무 아래 또는 풀숲 사이에 몸을 숨기면서 들키지 않기를 기도한다. 가끔은 이런 방법이 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많은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어서 러시아 병사들이 숨었다고 생각해도 쉽게 발견된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무사히 마을이나 소도시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그들은 종종 현지 지하실이나 벙커에 몸을 숨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소규모 러시아 부대가 우크라이나 마을에 몰래 침투해 지하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 러시아군이 튼튼한 통나무 지붕에 최대 30cm 두께의 흙을 덮어 폭발과 파편을 흡수할 수 있는 벙커를 짓는 모습도 목격됐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전술에 대응하는 것을 쉽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아낸다 해도 지하 은신처를 파괴하려면 여러 대의 드론과 폭탄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반격하거나 도망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또는 우크라이나는 자체 돌격팀을 보내 지하실과 벙커를 돌파할 수 있지만 이 전술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수반한다. 이 방법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이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일이다. 하지만 펜스 기둥 폭탄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뾰족한 바닥 덕분에 이 폭탄은 드론 방지망이나 철망은 물론 지하실 문이나 벙커 지붕도 쉽게 뚫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관통폭탄이나 벙커버스터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존재해왔다. 가장 초기의 예시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 루프트바페는 선박과 요새화된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로켓 추진 장갑 관통 폭탄 시리즈를 개발했다. 비슷한 시기에 바운싱 폭탄의 발명가인 영국의 엔지니어 반스 월리스는
각각 5톤짜리 톨보이와 10톤짜리 그랜드슬램이라는 두 가지 벙커버스터 설계를 고안해냈다. 이른바 지진폭탄이라고 불리는 이 폭탄들은 꼬리 날개가 달려있어 낙하하면서 회전하고 지면에 충돌하기 전에 큰 속도를 얻어 단단한 표면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 1980년대 미국은 벙커버스터 개념을 부활시켜 2000파운드, 약 900kg짜리 블루 109을 개발했다. 이 폭탄은 결국 훨씬 더 큰 매시브 오드넌스 페네트레이터 MOAB의 개발로 이어졌다. 3만 파운드, 약 1만 4,000kg에 달하는 이 거대한 폭탄은 폭발하기 전에 수백 피트의 지반이나 수십 피트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년 동안 그들의 설계와 성능은 매우 다양하게 변화해왔지만 관통폭탄은 항상 일반 폭탄이나 범용 탄약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관통폭탄은 공기 중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좁고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뾰족하거나 유선형의 앞부분이 있어 지면을 파고들거나 강화된 재질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충격 순간에 부서지거나 즉시 폭발하지 않도록 보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관통폭탄에는 지연작동 신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폭탄이 실제 목표를 둘러싼 보호층을 성공적으로 관통한 후에만 폭발하도록 한다. 블루, 109, 나 모에브 같은 폭탄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펜스포스트 폭탄은 단순해 보이지만 동일한 핵심 설계 원칙을 적용했다. 이 폭탄은 동일한 보강 설계와 동일한 관통용 선단부를 가지고 있다. 포브스는 이 폭탄에 공개된 사진을 더 자세히 조사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 그들은 한 사진에 톨슨 300mm 셋톱이 함께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기준으로 폭탄의 크기를 가늠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뾰족한 끝부분이 표준 100mm 울타리 기둥 스파이크를 가져왔거나 이를 바탕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업용 울타리 스파이크는 금속 판을 찍어내어 기계로 용접해 만든다. 하지만 폭탄에 달린 스파이크는 수작업으로 용접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 금속 자체도 일반 울타리 스파이크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두꺼운 것 같다. 그러니까 스파이크 자체가 철물점에서 볼 수 있는 것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더 강하고 벙커를 뚫거나 다른 재질을 관통하는 본래 목적에 더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유의미한 개량을 거쳤다. 포브스의 계산에 따르면 약 25파운드, 11kg 정도로 추정되는 이런 폭탄이 투하된다면 수백 피트 높이에서 떨어지면 단단한 흙과 암석은 1피트, 부드러운 흙은 약 4피트까지 뚫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폭탄이 필요한 역할을 정확히 수행한다는 명확한 증거도 이미 있다. 온라인에는 펜스포스트가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유됐다. 이 영상에는 꼬리날개 색만 다른 같은 폭탄이 건물 안으로 투하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당시 건물 안엔 러시아 군인이 숨어 있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폭탄이 땅에 부딪히는 건 보지만 곧바로 폭발하진 않는다. 다른 벙커버스터와 마찬가지로 이 펜스포스트 폭탄에도 지연 신관이 장착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이 신관 덕분에 폭탄은 폭발하기 전에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관통할 시간을 갖게 된다. 투하된 지 몇 초 후 폭탄이 폭발하고 그 폭발력은 주변 구조물에 상당한 피해를 줄 만큼 강력하다. 값싸고 단순하며 판도를 바꾸는 무기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이제 펜스포스트 폭탄은 최전선 전쟁의 양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대드론 대책과 요새화 덕분에 일부 보급로를 확보하고 일정 지역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지역들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그 공격의 효율성은 항상 제한적이었습니다. 많은 드론과 폭탄이 러시아 병사, 차량, 기타 주요 자산과 같은 중요한 표적을 타격하는 대신 그물이나 철망, 벙커 지붕에 부딪혀 낭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 폭탄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아무리 많은 대드론 그물과 울타리를 설치해도 펜스포스트 폭탄은 그것들을 곧장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크렘린의 방패도 우크라이나 전력에 새로 추가된 이 폭발 무기 앞에서는 무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벙커를 뚫기 위해 같은 지점에 폭탄을 여러 번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낭비도 심하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에 충분한 경고를 줘 방어선이 뚫리기 전에 쉽게 도망치게 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펜스포스트는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미리 움직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병력 한 조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으며
벙커의 지붕을 뚫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 구조물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잘 보호된 엄페오도 정밀 펜스 포스트 공격을 버티기 힘들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런 탄약을 투하할 드론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뱀파이어 중폭격기 드론뿐만 아니라 카잔, 헤비샷, 네메시스와 같은 다른 모델들도 사용해왔습니다. 이 드론들의 이름과 기술 사양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모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폭탄을 전장으로 운반해 적을 상공에서 타격하며 적에게 반응하거나 회피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일부 드론은 최대 10마일, 즉 16km 떨어진 목표물에 33파운드, 약 15kg의 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이 드론들을 바바야가라 부르는데, 이는 슬라브 민속의 아이를 잡아먹는 전설적인 마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병사들 중 많은 이들에게 바바야가 폭격 드론은 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것 중 아마도 가장 두려운 존재일 것입니다. 바바야가 드론이 근처에서 윙윙거리면 강인한 러시아 군인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 드론의 위력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에는 그런 병사들도 벙커에 들어가거나 드론 방지 그물 아래에 숨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안도감이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안도감도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볼 바바야가 드론은 일반 박격포탄이나 대전차 지뢰 외의 무기를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은 머리 위로 철제 울타리 기둥을 곧바로 떨어뜨릴 수 있으며, 그 기둥은 어떤 방어물도 쉽게 뚫을 것입니다. 철망, 그물, 흙, 초목 등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폭격 드론 상당수는 스마트 폭탄 조준 소프트웨어로 트럭 등 이동 표적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폭격 드론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도망치려고 해도 도보로든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하든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2단계에서 중폭격 드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이 드론들은 전선의 숨은 영웅으로 불립니다. 이는 많은 뉴스 보도와 헤드라인이 주로 1인칭 시점, 자폭 드론과 소형 쿼드콥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론들은 단순히 러시아군의 전차로 곧장 날아가 충돌과 동시에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드론이야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내내 점점 더 집중해온 바로 그 드론들입니다. 러시아는 공장에서 최전선 작전을 위해 수천 대의 FPV 드론을 쏟아내고 있으며, 장거리 타격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마을과 도시에 발사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FPV 드론 부대를 구축했지만 폭격 드론과 같은 다른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탐색하는 데에도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 드론들의 장점은 일회용 가미카제 드론과 달리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드론이 여러 차례 출격하여 수십 파운드의 폭발물을 전선 지역에 투하한 뒤 보급을 위해 기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한 대로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바야가 폭격기는 일반적으로 FPV 드론보다 제작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투자 대비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 대의 무인기가 결국 격추되기 전까지 여러 러시아 표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폭격 드론은 또한 매우 정밀하며 러시아군이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야간에 주로 표적을 노립니다. 공격팀은 해가 진 후 종종 집에서 집으로 이동하며 그림자 사이로 조용히 움직이면 적의 드론 조종사들이 자신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은근히 자신합니다. 하지만 바바야가는 어둠을 꿰뚫어보는 능력으로 목표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 폭격기들이 트럭, 병력 집결지, 벙커, 지휘소, 심지어 방공 시스템까지 파괴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 드론들은 일반 FPV 무인기보다 러시아 전쟁 기계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에 계속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대형 폭격 드론을 생산하고 조달하고 있습니다. 펜스 포스트 폭탄 사례처럼 우크라이나는 드론 활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방어를 무력화하며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적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새로운 무기로 인해 러시아 돌격대가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이 매우 어렵고 많은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며 크렘린의 전쟁 기계도 여러 지역에서 멈추거나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에는 러시아 군대가 마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을 때 그곳에 방어선을 구축해서 자리를 잡고 방어할 현실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진격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펜스 기둥 폭탄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마을에 진입해서 참호나 벙커를 구축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펜스 기둥 폭탄 몇 개만 보내면 그들을 모두 제거하거나 살아남은 자들을 후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드론 폭탄이 대피소 지붕을 뚫고 비교적 안전하던 곳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펜스 기둥 폭탄이 전선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요새화하려고 했던 기반 시설을 목표로 저렴한 벙커버스터를 배치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벙커버스터는 석유터미널, 탄약고, 경납고, 창고, 지휘소 같은 곳에 투하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폭 드론에 견뎌냈던 장소들도 이 관통폭탄의 더 깊고 치명적인 충격에는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 탄약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개의 벙커버스터가 러시아 표적을 전례 없는 효율성으로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고 세계 최고의 군사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놀라운 효과를 내며 적보다 더 뛰어나고 더 효과적으로 맞서며 더 영리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고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기둥 폭탄에는 혁신적인 점이 없습니다.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이 사용하는 세련된 탄약에 비하면 조잡해 보이고 제작 비용도 분명히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폭탄은 이미 훨씬 더 복잡하고 비싼 대안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때로는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가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압도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키이우 측 전력이 10년이 넘는 러시아 점령 이후 크림반도의 완전한 해방의 길을 어떻게 열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